자, 재무회계 8주차 원격 강의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에서는 상품 매매업의 재고자산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고, 이번 시간은 교재 119페이지 제3절 제조업의 재고자산 회계 제2강에서 상품 매매업의 재고자산 회계 처리에서는 상품에 대한 매입 원가의 결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고, 지금은 제조업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투입 원가의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3-1 투입 원가의 결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가를 갖다가 투입 원가라고 하는데, 이 투입 원가는 제품을 제조할 때, 생산할 때, 제조할 때 소요되는 원가는 제조 원가의 3요소,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 재고자산은 원재료, 제공품, 제품 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간혹 요 제공품 대신에 반제품이란 걸 쓰기도 합니다. 요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반제품과 제공품의 차이.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공품이란 것은 그 상태에는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걸 제공품이라고 하고요. 반제품이란 것은 아직 완성된 제품은 아니지만 반제품 상태로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예. 그리고 우선 투입 원가 중에서 재료비, 원재료 원가를 얘기하는데, 원재료의 매입 원가에 상품하고 똑같습니다. 원재료를 구입할 때 매입 원가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대 원가, 세금이나 운반비나 기타 등등을 갖다가 가산을 해서 재료 원가, 재료비로 합니다. 다음에 제조 원가. 제조 원가는 생산 공정 또는 제조 공정에 투입된 원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공품의 총 원가 중에서 당기의 제품으로 완성된 부분에 투입된 원가를 제조 원가라고 한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 원가의 3요소 중에서 직접 재료비. 이 재료비는 직접 추적이 가능한 직접 재료비는 바로 제공품 계정에 대체가 된다라고 얘기했고, 추적이 불가능한 간접 재료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에 대체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무비도 마찬가지로 직접 생산 현장에서 기계를 가동하는 생산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은 직접 노무비로서 제공품 계정에 바로 대체가 되고, 그런 생산직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에 있는 팀장이나 부장, 공장장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제조 간접 원가로서 처리를 한다, 대체한다 라고 얘기했고, 그 외에 제조 원가의 3요소 중에서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제조 경비는 그 특성상 모두가 제조 간접 원가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접 재료비가 무엇인가 하면 원재료 중에서 생산 공정에 투입된 원가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매원가에, 원재료 매원가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부대 원가를 가산해서, 원가로 계산한다라고 얘기했고, 이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전환 원가라 그럽니다.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완성하려면 우선 생산직 근로자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지급되는 노무비, 그리고 각종 제조 간접 원가를 플러스하는 것을 갖다가 전환 원가라고 합니다. 전환 원가. 원재료 상태를 제품으로 전환하는 원가. 그래서 때로는 이 전환 원가를 가공한다라는 그런 가공 원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결국 제조 원가는 결국은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그러면은 제조 원가 중에서 제품의 제조 원가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 이것은 당 회계 연도에 제품으로 완성된 부분에 투입된 원가만 제품의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원가 계산은 당기에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전체 금액 중에서 완성된 제품에 기여된 부분, 이것은 뭐죠? 예, 제품의 제조 원가. 그리고 미완성된 부분, 이것은 아직 제조 공정정이 있고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공품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배분하는 과정이 바로
원가 계산이다 하는 거. 그래서 완성된 제품의 기한 부분은 제조원가, 다음에 미완성된 부분, 아직 제품이 완성 안 된 부분은 제공품으로 원가 계산을 할 때 활용을 한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정기 말, 전 회계연도 말에 재고로 남아있던 그런 미완성된 그죠 상태, 제공품이 단기에 넘어오게 되면 전기에서 우리가 이월 받은 거기 때문에 정기 이월이라고 하고, 이 정기 이월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올 회계연도의 기초 재고액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 제공품에 투입되어 있는 기초 제공품 재고에 투입되어 있는 그죠 재료비, 농업비, 경비도 이번 회계 연도에 투입되는 재료비, 농업비, 경비와 같이 합쳐지게 되는 것이죠. 합쳐져 가지고 완성되었느냐,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고 이 제공품 상태로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따라서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는 이월된 전 회계 연도에서 이월된 올 단기에 기초 제공품 평가에 플러스 직접 재료원가, 그리고 전환원가. 전환원가는 그죠? 직접 노무원가하고 모든 제조 관제원가를 포함한 것을 전환원가라고 한다. 전환원가는 원재료 상태를 제품으로 전환하는 원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기말에 제공품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고 남아있는 기말 제공품 평가를 차감해주게 되면은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가 된다는 거. 그 다음, 자, 우리 교재 보면요, 교재 118페이지에, 118페이지가 아니고요, 120페이지에 한일 가구 주식회사에 그죠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의 공시시스템, 전자공시시스템에 가면 각 기업들, 상장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그 기업의 제조원가에 대한 내용은 그 기업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일 가구 주식회사의 제조원가 명세서를 보자면, 자, 우선 제조원가의 3요소,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관제원가 세 가지다, 그죠? 그래서 이 재료원가는 기초에 작년 회계연도 말에 재고로 남아있던 걸 우리 당 회계연도 기초에 우리가 이월 받은 거, 기초 원재료 재고액 200원, 단기에 원재료 구입한 거 840원 합치면 1040원이 되고, 기말에 아직 생산 라인에 제조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투입되지 않고 아직도 원재료 창고에 남아있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 120원을 하게 되면은 단기에 투입된 재료원가는 920원이 됩니다. 200원 플러스 840원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 120원 차감하게 되면 단기에 투입된 재료원가는 920원. 노무원가,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지불된 임금, 급여, 퇴직급여 이런 부분 합치면 4,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조관제원가는 기계를 가동하기 위해서 들어간 동력비, 전력비 같은 거 한 500원. 그 다음에 기계장치나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 700원. 기타 관제원가 1,200원 해서 제조관제원가는 단기에 투입된 제조관제원가는 2,400원. 그래서 재료원가 920원, 노무원가 4,000원, 제조관제원가 2,400원을 합치게 되면 단기에 총 제조를 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단기 총 제조원가는 요 세 가지 합계 금액은 7,320원이다 하는 거. 그죠? 7,320원. 거기에서 우리가 기초에 직전 회계연도 말에 그죠? 완성되지 못한 제공품 기말 재고액을 우리가 이월 받았기 때문에 당 회계연도 기초에 제공품 재고액으로서 평가되어 있는 금액 500원을 합치면은 그죠? 총 7,820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기말에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제공품 상태로 있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평가해서 차감 600원 하게 되면은 단기 제품 제조를 위해서 투입된 원가는 7,220원이다. 그래서 이 단기 제품을 제조하는 데 들어간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7,220원을 만약에 우리가 100개를 생산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7,220원 나누기 100개 하게 되면 한 개당 제조 원가는 72원 20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한번
요거는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제조원가 명제서에는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로 구성되어 있고 요 세 가지 투입된 걸 합치면은 단기에 생산을 하기 위해서 총 투입된 단기 제조원가가 나오고 거기서 우리가 기초에 제공품으로 남아있던 거 이율 받은 게 한 500원 합치게 되면은 단기 제공품 재고액은 7,820원이 되는데 우리가 올 회계연도 연말에도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제공품 상태로 남아있는 걸 참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단기 제품의 제조원가가 된다 하는 거 이런 걸 한번 구조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 금액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 매출원가 및 기말 재고 금액의 결정을 하는 요 등식이죠, 등식. 예? 왼쪽과 오른쪽이 등식이죠. 요걸 갖다가 한 두 가지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기에 상품이든 제품이든 판매한 매출액의 원가는 얼마인가, 또 단기에 기말 재고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하는 문제, 요 등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자, 기초 제품 재고액, 작년에 우리가 완성된 제품 중에서 판매하고 남아있던 제품을 올 회계연도 기초의 제품 재고액으로서 우리가 이율 받았습니다. 작년에 완성된 제품의 재고액,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를 플러스하고 요 합한 금액에서 기말에 완성된 제품 중에서 판매되고 남아있는 제품 창고에 있는 제품의 또는 상품의 기말 재고 자산을 파악을 하게 되면 단기에 매출한 제품이나 상품의 원가, 매출 원가가 산출된다는 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말 재고 금액을 그죠?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초에 이율받은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에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원가 플러스 마이너스 매출원가를 하게 되면 기말의 재고자산으로 평가된 금액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결정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우리 교재 121페이지 보면은 재고자산과 수익 인식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예요. 자, 우리 기업의 상품이나 제품이 실제로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제품 창고에서 출고는 되었습니다. 출고가 되었는데 과연 우리 제품 창고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출고만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우리 기업의 수익인 매출액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인식하는 측정 기준이나 측정 일시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 그 사례가 우리 교재 121페이지부터 계약의 식별에서 사례 1. 아디다스 신촌 대리점은 고객이 찾는 물건이 없어서 인근에 있는 다른 아디다스 홍대 대리점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가져와서 판매를 했다. 이런 경우 우리 같은 대리점끼리인데 우리는 신촌에 있고 또 다른 대리점은 홍대 앞에 있는데 우리 신촌 대리점에 팔 수 있는 아디다스 신발이 없어서 홍대 대리점에서 일시로 가져와서 판매를 했다. 이때 그러면 홍대 대리점에서는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그럴 적에 홍대에서는 임시로 상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홍대 대리점의 재고자산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서 상품이 출고는 되었지만 또는 제품이 출고는 되었지만 우리가 과연 우리 기업의 수익인 매출액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룰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교재 121페이지 계약의 식별, 122페이지 수행 의무를 책별하는 거, 그 다음에 3. 거래 가격에 산정하는 거, 123페이지에 거래 가격을 수행하는 의무에 대한 배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123페이지 5. 수익 인식 시점의 결정, 그죠? 수익 의무 이행 시점,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 거. 이러한 사례들이 쭉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 이러한 거래의 수익 인식 관련, 언제 우리가 우리 기업의 수익인 매출로 인식하느냐, 시점을 하느냐 하는 회계 처리 지침은 거래 유형별로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다음에 이자 수익, 로얄티 수익, 배당 수익, 건설 계약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상당한 어떤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은 우리가 채택한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종합적인 수익 인식 기준서를 갖다가 만들어서 2018년부터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우리 교재 124페이지 보면 제5절 해서 소매재고법 그리고 매출총이익법을 이용한 재고자산 금액의 추정 방법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 우선 교재 124페이지를 보면 5.1, 5-1에서 소매재고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소매재고법은 주로 어떠한 유형의 기업에서 소매재고법을 활용해서 재고 금액을 평가 또는 추정할까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공구상가 있죠? 공구상가. 우리 사장에도 있습니다만, 공구상가에 가면 아주 전문적인 분야의 다양한 그런 공구들을 판매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볼트나 너트 같은 경우는 하나에 몇 원짜리부터 하나에 몇만원, 몇십만원짜리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중에서 다양한 저가, 못 한 개 얼마, 못 5개 얼마, 뭐 볼트 한 개 얼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재고자산에서 수량과 금액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그죠? 이런 경우에 활용하는 방법이 소매재고법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재고자산의 금액을 추정하거나 평가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유통업, 제가 공구상가를 예를 들었습니다. 유통업의 경우에는 많은 종류의 주로 저가를 많이 취급하는 그런 상품을 취급하는 데서 구매 건수가 굉장히 많고 개별 상품별로 단가를 나누어서 몇 원짜리 몇 개 이런 거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보다 효율적인 그런 재고자산 평가를 위해서 재고자산의 규모를 간편하게 추정하는 경우에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것이 바로 소매재고법이다. 이 방법은 판매하는 가격의 원가율을 적용해서 소매재고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그리고 단기의 매입, 원가나 판매가, 그리고 매출 자료에서 원가율을 갖다 구해가지고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로 대부분 이런 소매재고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그 기업의 업력이 적어도 5년, 10년 이상이 돼야지만이 이런 소매재고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재고를 추정할 적에는 판매가 기준 기말재고 곱하기 원가율만 곱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아주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기말재고 금액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 하는 것. 이것이 소매재고법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평균법에 의한 원가율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원가율 공식이 있습니다. 기초재고 판매가 플러스 단기매입 판매가 순인상분 플러스 순인하분 마이너스 분의 기초재고 원가 단기매입 원가 하면은 이렇게 평균법에 의한 원가율이 나온다. 선입선출법에 대한 원가율은 단기매입 판매가 플러스 순인상분과 순인하분을 차감하게 되고 거기다가 단기매입 원가를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선입선출법에 의한 원가율이 나온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일일이 다 외우고 뭐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소매재고법은 주로 어떤 업종의 기업에서 활용하는가, 또 어떻게 소매재고법을 활용해서 기말재고자산을 추정하는가 하는 정도만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여러분들 요 소매재고법에 관한 것은 교재 125페이지를 보면 개념 플러스에서 왜 소매재고법이 필요한가요? 라고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방금 내가 설명한 부분, 그죠? 보다 효율적인 재고자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인 경우에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 방법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비용과 시간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재고자산을 추정 또는 평가할 수 있다 하는 거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교재 127페이지입니다. 총매출 이익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추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자, 매출 총이익을 활용해서 그 비율을 활용해서 재고자산을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도 아까 소매재고법과 비슷하게 좀 단연간에 업력이 있는 기업들이 그죠? 예기치 않은 화재나 도난이나 그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정확한 재고 자산에 대한 수량이나 금액을 파악할 수 없을 적에
그죠? 이런 방법을 활용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 따른 그런 관련된 손실이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인식한다. 그리고 실질재고조사법에서 남아있는 재고자산만을 가지고 일본은 화재에 타고 화재에 불로 타고 도난 당했지만 그래도 실질재고 조사를 해보니까 남아있는 재고자산만을 가지고 매출원가를 구하게 되면 이런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손실이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원가 금액에 따라서 매출 총이익이 달라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런 업종은요, 우선 업력, 단연간의 그 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단연간의 자료들이 좀 축적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 구성이 좀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매출 총이익률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경우라면 재고자산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부러 억지로 애울 필요는 없군요. 화재, 도난 이런 특수상황이 발생 시에는 매출 총이익을 활용한 매출 총이익법을 가지고 재고자산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우리 교재에 128페이지까지 예제까지 있는데 예제도 혹시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면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뭐 더하기 빼기해서 쭉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매출 총이익법에 의한 재고자산 추정은요. 기업이 좀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게 되는데 주로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매출 총이익률이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기초해서 매출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이 사례는 교재 128페이지 예제 4-8에 나와 있는데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좀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리고 방금 했던 매출총이익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추정에서 추정할 적에 요런 방법을 쓴다. 매출원가는 매출을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총이익률을 먼저 구해가지고 기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매 매출원가를 산출해서 그 율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매출총이익률이 20%, 매출액에 대한 매출총이익이 매출액이 100일 때 우리 회사의 오랫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보면은 매출 총이익이 한 20% 정도 되더라. 그러면 한 20%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원가율은 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매출 원가 비중은 우리 기업은 한 80%가 되더라. 그러면 원가에 대한 이익률은 매출 원가 나누기 매출원가 나누기 매출 총이익 해서 곱하기 100 하면 율이 나오죠. 거기에서 매출원가율이 80%고 매출 총이익률이 20%니까 여기서 다시 곱하기 100 하면 4분의 1이니까 25%. 그래서 25%를 바로 곱해주면은 그죠? 매출 총이익법에 의한 재고자산을 수정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참고로 쭉 한번 보면 되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잘 쓰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나와 있고 일부는 씁니다. 이런 문제들은 세무사나 공인회의사 정도의 시험을 치를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공식을 다 외우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참고로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정도를 갖다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우리 교재 129페이지 보면 제6절인데 요 PPT가 잘못되어 있다 그죠? 제6절입니다. 6절의 적합법 그리고 4-1이 아니고 6-1입니다. 6-1 적합법의 의의. 자, 적합법의 의의는 재고자산 취득원가와 공정가치에 따른 평가 금액 차익 중에서 평가 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 손실만 기록하는 거. 이걸 갖다가 적합법. 평가 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 손실만 기록하는 거. 이걸 적합법이라고 한다.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이 판매나 사용으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재고자산,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금액이, 장부자산 금액이 우리가 앞으로 판매했을 적에 기대되는 수익을 여기에서 더 초과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공정한 표시를 위한 일반 원칙, 그죠? KIFRS에 있습니다. 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판매를 위해 보유한 재고자산의 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판매를 통해서 평가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적합법을 활용해서 재고자산의 추정이나 평가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평가 손실이 회복될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다음에 여러분 또 유형자산, 우리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평가이익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예, 기말에서 현격한 상무상 가격과 어떤 공정가치와 현관 차이가 있으면 그죠? 재평가를 해줘야 되죠. 그때는 인식이 가능하다 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요, 저가법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요, 예를 들면 어류, 우리 교재에 보면 129페이지 보면 유행이 지난 어류, 그리고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식료품, 이런 재고자산은 오히려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액이 시도원가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해야 되고, 따라서 판매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재고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수익인식 기준과 관련해서 한쪽 방향으로 적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적가법, Law of Cost of Market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들 어류 같은 경우에 자, 양복 한 벌, 지금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그죠? 여름이 곧 옵니다 그죠? 요즘 우리나라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한 게 아니고 굉장히 추운 겨울, 그리고 잠깐의 봄, 그리고 바로 또 더운 여름, 그 다음에 잠깐의 가을, 그 다음에 또 추운 겨울,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면 가서 더 심해질지 모르겠어요. 이 온난화 효과, 온난화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류 같은 거는 또 특히 요즘 소비자들의 니즈나 어떤 유행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죠. 변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이 이제 4월달인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활동이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름이 되면 여름 양복이 필요하다. 백화점에 가면 어떨까요? 기본 딱 신상품 같은 경우에는 남자 양복,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지금 4월달인데 여름 양복 나와 있습니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는데 지금 신상품 백화점에 걸리는 것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 하순 7월쯤 되면은 그 100만 원짜리 양복이 얼마쯤 할까요? 자, 양복은 굉장히 필요할 때에 쓴 양복을 구매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미리 구매를 합니까? 조금 전에 구매를 하죠. 그래서 한참 여름일 때에는 여자 양장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름이 되기 전에 한 5월달, 6월달에 이미 무더운 여름을 대비해서 양복이 필요한 사람은 양복을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만원 가격 딱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다가 한 6월달쯤 되면은요, 적어도 한 20% 내지 30% 할인 행사가 들어갑니다. 100만원짜리가 한 80만원이나 70만원 정도. 여름이 다 끝나갈 9월이나 10월 되면 얼마쯤 할까요? 한 50만원 내지 60만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기는 2월 상품이라 그러죠. 2월 상품이라 해서 내년 요맘때쯤 하면은 작년 4월달에 100만원 하던 양복이 아주 비싸면 50만원, 아니면은 3, 40만원 합니다. 그리고 4월달, 5월달이 지나도 팔리지 않고 적으로 남아있는 양복이 있다. 그러면 한 6월달, 7월달 가면요, 20%, 30% 정도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20만원, 30만원. 자, 본격적인 여름이 다 지났다, 내년.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흔히 말하는 땡처리를 하죠. 양복에 무게를 달아서 100kg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외국에 수출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그 공장 부도로 인하여 뭐 어떻게 막 전단지 많이 돌죠. 그런 데서 100만원짜리 양복 한 6만원, 7만원, 8만원 아주 비싸고 좋으면 뭐 디자인이나 색상이 완전히 아직도 유행에 뭐 그렇게 뒤지지는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한 10만원 정도, 약 10분의 1 가격에 판매됩니다. 10만원에서 판매를 하는 그 사람들은 또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에 100만원짜리 양복을 얼마에 사갔을까요? 뭐 한 벌당 얼마 따지지 않고요, 총 무게로 따져가지고 왕창 사갑니다. 그래가지고 제네라고 다른 비율을 좀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저가로 약 10분의 1 정도 가격에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행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죠? 그러한 어류, 또 식료품 같은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식료품, 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또 설명을 할게요. 이상 우리가 제3사장을 마치도록 하고요. 어쩌면 다음 주쯤에는 우리가 학교 강의실에서 여러분들하고 또 반갑게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주차 리포트는요,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재 134페이지에 보면 연서 문제 서술형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1번, 3번, 5번 여기에 대한 그 풀이는요, 우리 교재 내용이 다 있는 겁니다. 요 정리만해서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면 될 것 같고, 자, 이상
8주차 원격 강의 제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들어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